박빙의 미국 선거, 여기에 우리 정부 역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요소 중 하나로 방위비 분담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새로운 분담금 협정안을 체결시키며 급한 불을 끈 상태입니다. 협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6년 우리가 내야 할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트럼프가 주장하던 14조 원이란 금액과는 10배 이상 큰 차이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분담금을 인상할 때 반영되는 지수 역시 국방비가 아닌 소비자 물가 지수로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대한민국에 유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직 큰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놓고 펼쳐질 미국과의 팽팽한 수싸움입니다. 사실 미운하고 우나 미국은 대한민국의 최우방이며 혈맹입니다. 더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면 모를까, 현재 대한민국 전력에서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면 우리 안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뀐 미 행정부에 따른 한미 관계의 변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1일 미국 선거 분석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 51석과 민주당 49석을 나눠 가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가져가는 다수당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리스와 트럼프가 같은 스코어를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하원을 가진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대선 바로 직전 미국 주식이 폭락한 것만 봐도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빨간색 공화당의 물결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레드웨이브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 속에서 안보 불확실성과 대미 관계에서의 막대한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한국의 외교 안보 환경을 뒤흔들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미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로 한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더욱 노골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 12차 SMA에서 타결된 분담금 상한선의 제도입과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비 대신 CPI 증가율로 연동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은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방위비 분담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상한선마저 없어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정 타결로 누가 대선에서 이기던 한국은 2026년 1조 5,192억 원을 시작으로 CPI 증가율에 따라 매년 약 300억에서 320억 원 정도씩 분담금을 인상하게 되며, 이는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자신이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현재의 GDP 대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 GDP 대비 3%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폴란드, 미국, 그리스 등 소수에 불과한데요. 트럼프가 당선 후 정말 나토 회원국들의 3%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다면 나토 회원국들이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특히 방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도 할 말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한 금액은 무려 128조 원, EU와 일본, 캐나다 등 서방 전체가 부담한 금액의 절반을 미국이 전쟁 비용으로 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유럽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불만인데요. 유럽 전체가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나토 회원국이 책임져야 할 국방비 지출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토 회원국들은 스스로 GDP 대비 2% 정도의 국방비를 편성한다는 기준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어서 미국이 나토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불똥이 대한민국에도 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3% 국방비는 대한민국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48%, 2023년엔 2.7%였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매우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대만과 같은 나라에 비한다면 전쟁이라는 위협 요소에 가장 대비가 잘 된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3%까지 국방비가 트럼프의 강요로 인해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군에 투자하는 것이니 아깝지 않을 수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방위비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인데요.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것은 양국의 필요성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트럼프의 시각은 우리가 주한미군을 임대했으면서 이용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집권기에 트럼프는 한국에 50억 달러, 한화 약 6조 9천억 원 정도의 방위비를 받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것인데요. 이런 발언은 현실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주한미군의 유지 및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체계는 한미 양국 간의 복잡한 협상과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유지에 필요한 조건들은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 협정은 1966년 7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소파의 제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유지비는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1991년 이전까지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유지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설 대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약 1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를 100억 달러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는 현 분담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의회 다수당의 지원을 받아 국방수권법안을 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다면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안보 불안정에 빠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존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는 동시에 방위비 협상에서의 지연 전략을 통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술의 뜻,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시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안보를 마치 자신의 카드패처럼 쓰는 것인데요. 이는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결정으로 2기 행정부에서도 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김정은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한반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전쟁 개입 중단을 외친다면 이는 곧바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형성한 상태인데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의 축소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곧바로 북한과 러시아 연합군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치달아 한국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한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자체 핵무장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을 포함해 한미동맹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한국의 자주적인 안보 능력 강화를 위한 협상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이나 북한의 핵 보유 인정 등과 같은 이벤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방위비 협상의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 단순히 비용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필요성을 설명하는 특사 파견 등의 선제적 외교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상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의 안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보험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나아가 한국은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핵무장 잠재력 확보 논의를 통해 한국의 자주적인 안보 능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 돈을 써야 한다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한 힘을 기르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책이야말로 미국의 차기 행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생존 전략이자 자주국방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30일 북한 2025 도발 예상 영상입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시드 사일러 선임 고문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김정은은 증강된 핵 억제력과 러시아의 지원 덕분에 과거보다 더 과감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과거에 그가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도발적인 행동들도 이제는 덜 위험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그로 인해 한반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가 북한의 대규모 도발이 일어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시드 사일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장이 2010년 천안함 격침 사건 이후로 급격히 강화되었다며 2025년쯤 북한이 선포격이나 선박 격침 같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국경선 부근 포병여단의 완전 사격 준비를 지시하는 등 도발의 전 단계라 볼 수 있는 여러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공망 감시 초소를 늘리는가 하면 남과 북을 잇는 동해선과 경의선을 폭파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의 태세는 격상됐고 국민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북도발이 이제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서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역시 안보 태세의 강화가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단순히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계산에 따라 도발의 타이밍을 재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2024년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이 이를 이용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국제정세의 변화를 주려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미국 내 허리케인 피해 등으로 인해 북한이 대선 전에 대규모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신 김정은은 선거 이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협박이나 전술적 움직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현재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한국 내 여론을 조성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유화책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할 텐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은 자신들의 내부 체제 유지와 외부 정보 차단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정말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의도를 감춘 채 조용히 때를 기다릴 텐데 지금은 젖을 보채는 아이처럼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보가 공격보다는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남침을 준비하는 북한군이라면 전시의 보급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는 동해선과 경의선을 폭파할 리 없습니다. 포병여단의 사격 준비와 방공망 감시 초소를 늘린 것, 역시 최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에 대한 대비라는 해석이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전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쓸 수 없을 만큼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요. 체제 유지를 원한다면 전쟁보다는 협상 카드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벌일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 북한의 전쟁 물자 부족 상황이 역대 최고조로 달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북한은 러시아와 협약을 맺고 갖고 있던 전쟁 물자를 긁어모아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골동품에 가까운 노후 무기를 비싼 값에 판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의 곳간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9월 자강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해 북한 최대의 군수공장이 복구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중요한 시설이 폐쇄되었으니 북한의 피해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수해까지 더해져 북한의 보급과 식량난은 역대급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북한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우리 정부에 쌀 지원을 요청했다는 루머 아닌
루머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선제 타격하더라도 우리의 반격을 차단하기 위해선 지상군 병력 출격은 필수라 할 수 있는데요. 알다시피 북한의 노후한 재래식 무기의 실효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들 국가 모두 개입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유일한 동맹으로 지칭한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드러난 것인데요.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배신자로 부르며 증오심을 표출한 것도 모자라 최근엔 전기 원조마저 축소되거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만으로 힘에 부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의 보급로를 뚫어주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자립적인 방어 전략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자칫 시간을 끌다가 나스랄라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벙커 속에서 제거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북한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남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핵무기의 사용뿐인데 전술했듯 북한이 아무리 다양한 핵무기 발사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위성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것이 발사 단계에서 연료 주입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에 핵 공격의 징후는 포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핵 발사 전에 한국과 미국의 선제 타격을 받을 위험이 큰데요. 러시아 같은 핵 강국도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재래식 무기에선 대한민국과의 전투력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한국 국군은 세계 최강의 지상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과 해군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위협할 존재로 부상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방위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했기에 현재는 신흥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국산화된 최첨단 체계 외에도 F-35로 대표되는 미국산 무기는 한국과 북한의 전력차를 설명해주는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이 핵보다도 무서워한다는 벙커버스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5도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대한민국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미비한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무기체계는 여전히 20세기 중반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초소를 늘리는 등 방공망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처참한 수준의 북한 대공망 체계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보유한 현무와 타우러스는 북한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는 미사일입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T-55, T-62 전차, 미그-21 전투기 등 구소련 시절의 무기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와 자원 부족으로 군사적 대응 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적 기반이 없는 북한의 군사적 도전은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GDP가 북한보다 수십 배 높은 한국은 방위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첨단 전자전 기술과 정보전 역량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 제재와 고립 속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김정은은 과거 독재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천하의 카다피와 천년만년 갈 것 같던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 역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모든 독재는 시간이 걸릴 뿐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세계사의 교훈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벙커버스터가 언제 자신을 노릴지 몰라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 김정은이 단 하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전쟁을 과연 벌일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 나토 등과의 긴밀한 군사동맹을 통해 더욱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의 해구상과 첨단 방공 시스템은 한국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시도할 경우 승산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천안함 사건 때와 비교해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한 지금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억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김정은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한 북한의 대규모 군사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해 철저한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3일 헤즈볼라 북한 무기 영상입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러시아의 군수물자 부족이 심각해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은 122mm 포탄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비록 노후화된 포탄 상태와 관리 부족으로 인해 불발탄을 비롯한 각종 문제가 밝혀지기도 했지만 북한은 막대한 물량의 포탄과 미사일 지원을 통해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외화벌이에 성공하는 이익을 얻기도 했는데요. 또한 북한의 이러한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전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헤즈볼라에게까지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까지 북한은 수년간 헤즈볼라에 AK-47 소총과 같은 소형 무기들을 공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소총과 같은 무기 이외에도 포탄과 같은 살상 무기마저 수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와 지상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헤즈볼라의 땅굴을 급습하는 작전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의 지하 터널에 보관 중이던 다량의 북한제 무기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무기 수출이 러시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지하 터널은 국경지대에서 무기고로 이어지는 터널로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이란산 무기를 들여오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스라엘군의 현장 공습으로 러시아산 무기와 이란산 무기들 틈에 북한제 무기들까지 섞여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지하 터널마저 북한이 건설했다는 것으로 북한정찰총국 산하 조선광업개발무역이 1,300만 달러, 한화로 약 176억 원을 받고 구축한 것인데요. 북한은 장사정포 진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군사시설을 갱도화하고 땅굴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땅굴 기술자들을 보유했다는 웃지 못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랬던 북한의 땅굴이 외화벌이에 앞장서게 된 것이며 돈이 된다면 분쟁 지역에서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의 만행이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헤즈볼라에게 포탄을 공급했다는 것은 북한의 무기 수출 행위가 단순한 상업적 목적을 넘어 국제적 무력 충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알리리 포탄은 사거리 연장 포탄으로 전통적인 122mm 포탄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나 전장에서의 유연성과 타격 범위가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은 알리리 포탄을 통해 적의 후방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무기입니다. 헤즈볼라가 이러한 포탄을 활용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의 방어선 뒤까지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무기를 헤즈볼라에게 제공함으로써 중동 분쟁의 판도를 바꾸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미국과 가까운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다수의 중동 국가, 미국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에 나서는 중동 국가가 혼재되어 상당히 혼란스러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이 헤즈볼라를 지원하여 이스라엘을 흔드는 것은 종국의 미국이 가진 영향력을 흔들고 중동 지역의 분쟁을 북한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북한이 헤즈볼라에 또 다른 포탄까지 공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122mm 이외에도 152mm, 240mm 등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대구경 포탄이 중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헤즈볼라의 군사적 활동이 더욱 거세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주요 수뇌부가 사살되고 지휘부가 타격을 입는 와중에도 네타냐후 자택으로 드론 공습을 감행하며 맹렬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무기가 더 많이 헤즈볼라에 지원된다면 중동의 판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트로이 목마 공작을 벌이며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삐삐300여 대를 한꺼번에 폭발시켜 병력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공습으로 헤즈볼라를 32년간 이끈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을 암살하고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해 헤즈볼라 괴멸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쥐도 너무 궁지로 몰면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헤즈볼라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군수물자의 흐름은 헤즈볼라가 군사작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중동의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것은 대외적인 영향력 증대 이외에도
북한 내부의 정치적 입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지속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은 지속해서 식량난을 호소해왔습니다. 그랬던 북한에게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단맛에 취한 나머지 그 시장을 확대하려는 건데요. 이미 러시아에서만 수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낸 북한이 이란과 헤즈볼라 등 중동의 무장단체를 그냥 놔둘 리 만무합니다. 그들은 북한에게 있어 러시아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며 언제든 자신들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냉전 시기의 소련과 중국이 각국의 저항 세력에 무기를 지원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전쟁 범죄로 치부되는 무장단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의 분쟁을 더욱 심화하게 만들고 미국과 한국 등이 보유한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는데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는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한국의 물동량과 석유 수출에도 많은 타격을 입혀 경제적 손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북한이 무기 판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적 이익 이외에 다른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 공유하게 된다면 새로운 무기를 통해 한국에 무력 도발을 감행할 위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을 출범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는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해체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한 조직으로 유엔의 울타리 밖에서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며 북한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북한은 벌써부터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도 무기 수출 활로가 막히는 것이 상당히 두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반응인데요. 온갖 대북 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우회할 수 있는 불법 무기 판매마저 끊기게 된다면 북한의 고사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중동의 북한제 무기와 기술 수출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중동의 군사 분쟁, 러시아에 대한 군사 파병을 통해 실전 감각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회의 및 다자협의체에서 북한의 무기 수출이 초래할 안보 위협을 강조하고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북한 무기의 확산이 중동 갈등을 야기하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이성 국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기 판매를 두고 불법적인 만행이라는 사실을 공감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협력을 끌어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북한의 무기 수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결한 대응과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무기 거래를 차단하고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공조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